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 시름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시장이 받은 충격 상당한데요.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죠. 의미 있는 쓰임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챙겨서 봐야 할지 오늘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또 사회연대 포럼 정용건 운영위원장,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8월 취업자 수가 2,708만 5천 명,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27만 4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발 고용 위기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은 취업자 수가 27만 4천 명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8월 고용 동향은 8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반영되는 시점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8월 통계도 심각하지만 9월 통계는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가야 될 것이고요. 고용률도 마이너스 1% 정도 돼가지고 60%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서비스 쪽의 타격이 아주 심각하다. 예. 그래서 도소매 업종에서 17만 명 정도 마이너스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에서도 16만 9천 명 정도.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 학원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 쪽에서도 8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어려운 분야에 훨씬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임시직 근로자들 마이너스 31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마이너스 7만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또 자영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 직원들 데리고 일하는 이 자영업 부분에서도 17만 명 정도 감소하는 이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게 53만 4천 명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시여성, 취업이라든지 또는 뭐 진학 또는 군대 가기를 준비하는 이 인구들이 29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사 종사자들도 23만 명 정도 늘어 있고, 청년들의 고용률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42.9%로 그것도 많이 줄었고, 특히 청년들 고용이 17만 명 정도 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청년과 여성, 서비스업에 집중돼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고 9월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이 IMF 때보다도 심각한 고용 한파라고 보시나요? 그 IMF하고 비교하면 저는 IMF보다 심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는 IMF는 진짜 폭탄처럼 왔거든요. 거의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경제가 마이너스 5%대로 하면서 역성장하면서 국가 전반으로 타격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고용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도 제조업이라든지 또 일부 유통업에서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 있다가 코로나가 이제 덮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IMF 때보다는 좀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코로나라고 난리지만은 전혀 코로나의 타격을 안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그 대학에 계신 분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거의 타격을 안 받기 때문에 IMF 때하고 그냥 단순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차이가 있다. IMF 때는 너무 갑자기 왔고 전국적으로 왔고 전 분야에 왔고, 이번에는 일부 부분에 특별히 심각하게 왔고, 그 다음에 이 병이 아까 우리 유통업 이야기했고 음식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가 더 충격을 줬다는 차원에서 일부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지만
IMF 때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부분도 지금 혼재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했던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3월, 4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실업률이 갑자기 두 자릿수로 껑충 뛰었고요. 일주일 만에 미국의 경우에는 수백만 명, 누적으로 수천만 명 이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물론 뭐 인구적인 측면에서 경제 규모에서 우리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아직 지금 시작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통계가 8월 9일부터 15일까지에 작성된 통계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제 16일 이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9월 통계가 더 아프다. 그리고 이 아픈 대상이 누구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층들, 여성들, 정말 고용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 한국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지금 확산세가 아직도 지금 세 자릿수입니다. 물론 400명이 넘어갔을 때보다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확산세가 이번 10월을 넘어서 이제 올 연말까지 간다면 전체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눈에 두드러지는 게 지금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어요. 예. 자영업자 일자리 준 거는 지금 보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일자리 준 건 벌써 21개월째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고용원이 있다가 이제 고용원을 내보내고 나 홀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19개월째입니다. 이런 통계가 미루어서 지난 4월에 우리가 47만여 개 일자리를 잃었잖아요. 지금 한 27만여니까 절반 정도 이제 감소폭은 둔화가 됐지만 9월 성적표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주셨는데 하나 눈여겨볼 지표가 지난 8월에 이제 일시휴직자라고 하죠. 일시휴직자가 84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일시휴직자가 84만 6천 명. 일시휴직자라는 건 이제 어떤 특정 일정 기간 동안 사유가 있어서 휴직을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길어질 경우에는 이 일시휴직자가 정말로 그냥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우려하는 시각도 그렇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요.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이제 정부가 고용을 하는 분들한테 해고시키지 마시고 네. 일단 휴직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무급휴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제도적으로 이제 휴직이 되면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 일시 휴직하는 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시 휴직자들이 많았는데 그 지원이라는 게 뭐 천년만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기간이 끝나면은 사용주도 결국은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일시 휴직자가 5월 달에는 68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네. 좀 줄었더라고요. 조금 14만 명으로 이번 달에는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사실상 실업자나 마찬가지고 더 심각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었다가 이분들이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는 이걸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데 네. 아예 그냥 경제활동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분들이 이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코로나 직전에는 2만 명 정도 줄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요. 51만, 83만, 55만 그리고 이번 달에 53만이니까 한 50만 명 정도가 너무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다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으로 전락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뭐 실업자 숫자는 뭐 80몇만 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그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라 또는 일시 휴직자 이런 걸 다 더하면 실질적인 사실상의 실업자는 거의 200만 대가 넘는다고 지금 봐야 화면에 돼. 나오네요. 구직 단념자는 역대 최대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런 게 누적이 되다 보면 위원장님 예. 사실 재정으로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일시휴직자가 지난 8월에 이제 84만 6천 명인데 그래서 일시휴직자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0% 이상 높아진 거죠. 그런데 실제로
5, 6월 달에 100만 명 넘어가다가 지금 조금 소폭 줄었지만 IMF 비교하면은 이제 10배 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IMF하고 달라진 거는 IMF 당시에는 바로 실업자가 11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고를 시키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고용은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들을 사용자들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갖다가 처음에 180일, 6개월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합의하는 과정에서 개월 수가 늘어나가지고 240일까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제 확장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고용을 좀 지켜줄 테니까 이걸 좀 유지해보자. 이것과 관련된 좀 사회적 합의랄까 콘센서스는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무급휴직의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항공사들도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자기들은 좀 보태서 월급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뭐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업으로 전환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일시휴직 여기에서 막을 수 있는 만큼 막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도 해고라는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도 서로 같이 노사가 사업장 단위에서 지혜를 모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이 일시휴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직장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 이상 실업도로 가지 않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경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소장님 또 드는 의문은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안정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의 이 뭐 일시휴직자라든지 이런 수들이 원복이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뭐 사실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정이 된다면 네. 이 가정을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게 안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상수지 이제 늘 갖고 다녀야 되는 이제 옛날 독감 맞듯이 매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지 코로나19를 따로 완전히 이제 종식됐다라고 선언할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과거에 앞서 이제 IMF와 같은 경우 외부 충격이었고 이제 환란이었다면 이번엔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이에요. 우리가 일자리 문제는 어떤 경계 후행 지표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보내잖아요. 잠깐만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부를 게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감내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업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기업 부분에 민간 부분의 경기가 살아나기 이전에는 고용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개월 정도 보면 전 계층 가운데 60대만 유독 이제 정부의 재정 일자리 받침이 돼서 30만 건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정말로 한창 일해야 될 우리 중추 세력 30대, 40대, 20대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장 큰 거는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업종에 대해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항공업종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데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대형 마트에 같은 경우는 연내 한 200여 개 이상 매장 폐쇄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순환 근무에서 일정 부분 흡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아마 최고의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아마 오늘 발표될 이제 국매를 통해서 발표될 2차 재난지원금에 아마 지금 그 고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 네.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예.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조족지혈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장사 잘 됐던 분들도 지금 문 닫고 있고 아예 권리금 포기하고 장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좀 전에 화면에 나갔습니다. 연령별로 그 고용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65세 이상 그 고용률이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0세 이상은 0.9%포인트고 앞서서 65세 이상은 1% 이상 포인트 증가가 됐어요. 자, 문제는 60대 이상의 고용은 대부분이 재정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공적 일자리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게 나라에서 재정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일자리마저도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재정 의존도가 높은 일자리가 이 고용 어떤 지표가 악화되는 걸 상쇄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 고용률이 이제 사실은 다른 전 부분에 뭐 20대, 30대, 40대 떨어지는 것을 커버하면서 이 부분의 일자리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보건 쪽, 보건 서비스 쪽이나 또는 뭐 공공행정 쪽에 이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일자리도 만들어놔야 되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실제로 이 재정 일자리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최근에는 사실은 이 재정 일자리들이 뭐 대면하면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정부가 선지급을 해놓고 다음에 일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길 정도로 이 일자리의 현황이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일자리 숫자와 관련된 정책 의지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뭐 훨씬 더 100만 명 이상의 재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서 이것과 관련한 뭐 걱정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전체 통계로 봤을 때 고용률이 많이 안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통계를 갖다 오독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일자리 관련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실제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드는 작업들을 훨씬 더 가속화시켜야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뭐 60대 이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아니냐 이제 그 논란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60대 이상 일자리라는 게 좀 신통치 않은 일자리고 그런 걸 다 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 하면 왜 50대 일자리는 도대체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50대라고 하면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니거나 그야말로 진짜 우리 대한민국 가정인 중춘대요. 제 숫자를 불러드릴게요. 네. 2019년도에 50대 일자리는 그 전해에 비해서 10만 개가 늘었어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50대 일자리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10만 개가 늘었어요. 네. 금년에 들어와서 1월 달에 보니까 6만 개 늘었고요. 2월 달에 또 6만 개 늘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3월부터 8만 개 감소, 14만 감소, 14만 감소, 15만 감소, 13만 감소, 8만 감소 이렇게 줄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일자리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50대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자꾸 60대만 챙기시지 마시고 50대의 이 일자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좀 60대만큼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태껏 40대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40대 일자리 만든다고 얼마나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금 통계도 보면 40대도 작년에 16만 개 줄었고 금년에도 지금 매달 한 18만 개씩 줄고 있어요. 40대, 50대, 특히 50대에 대한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부가 좀 특단의 좀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60대만 인간이고 50대는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50대 일자리 상실에 대해서 좀 국가적인 문제의식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네, 소장님. 네, 지금 사실은 준전시 상황이에요. 만에 하나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없다면 노인 빈곤율, 자살률, 수십 년째 우리나라가 부동의 세계 1위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은 있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일자리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중물이 돼서 이런 분들이 한시적이 아니라 민간으로 조금 민간 일자리로 조금은 안정할 만큼 자기 이제 신체의 노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어떤 생활 기반이 될 만큼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이 중요한데 그 비중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20% 남짓이거든요. 정부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의 5개 가운데 한 자리 정도만 실질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코로나19를 제외하고도 이 변수를 제외하고도 정부가 굉장히 고민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계속 늘고 있죠. 연금 받는 수령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각종 혜택은 다 줄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정년 연장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사회보험에 사각지에 있어가지고 모든 혜택은 65세에서 다 늘리려고 하지만 그 사이의 간극, 연금 크레바스라고 해서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그건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이
65세 이상 분들에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연령 때문에 일자리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구직급여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직급여 지급액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넉 달 연속 1조 원을 넘었고 8월에는 1조 974억 원.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0%가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준 전시 상황이라는 것들을 가정해 보면 당연히 필요한 기금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거에만 의존했을 경우에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고용시장에 있어서 자생력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같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의견 좀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예, 지금 뭐 실업급여, 구직급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2009년도에 지금 잔고가 남아 있는 게 7조 3천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지출이 13조 9천억이었고요, 수입이 11조 8천억이니까 작년에 2조 이상의 이제 적자를 봤던 것이고요. 올해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고용기금 거의 바닥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바닥까지는 안 가더라도 실제로 적립 배율이 작년에 0.4였거든요. 대체로 이제 고용보험이 적립 배율이 1.5에서 2.0을 유지해야 되는데 작년에 0.4였고 올해는 이게 뭐 0.1이 되든지 아니면 또 바닥을 아예 볼 수도 있을지 이와 관련한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숫자들도 1,400만 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한다고 정부가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네.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신청자들 숫자는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9월, 10월 넘어가면 훨씬 더 심각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을 갖다가 어떻게 더 쌓을 건지 관련 논의들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에서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료를 좀 인상하자 노사가 네. 지금 0.8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0.4 정도 인상하자 했는데 뭐 기업들도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은 동의가 했지만 기업들도 어렵다 하면서 동의를 못된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고용보험료가 고용 실업급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의 안전성을 생각해서도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의 부분들은 걱정은 많지만 실제로 지금 실업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급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재난지원금을 뭐 지원하는 거, 예. 또는 뭐 통신료를 지원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런 아까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재정만큼은 탄탄하게 유지해 줄 필요가 있죠. 따라서 대통령께서 뭐 나셔서 통신료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고갈이 되니 국민 여러분 좀 동참하셔서 이번에 고용보험료 올리는데 좀 적극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점수 따는 2만 원으로 점수 따는 이런 오늘 오후에 뭐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회의에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 이게 고용 유지를 위하거나 또는 지원금의 고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과감하게 내주는 것이 재난지원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기금 고갈에 대해서 좀 더 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대통령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 정말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948조 2천억 원, 그러니까 7월 말 대비로는 11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까지 이제 합치게 되면 14조가 늘어난 셈인데 이 가계부채도 또 새로운 내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아마 예. 환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도록 하는 환경이에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옥죄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리 가계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라라고 금융권에 압박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예. 기현상이 있다 보니까 아마 탄탄한 직장에 계신 분들은 거의 모든 은행권에서 홍보가 옵니다. 저렴하게 신용대출을 내줄 테니까 써라. 서로 이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B2. 네. 지금 지금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자기 돈으로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 내서 합니다. 근데 8월에 가장 최고 많았던 게 보니까 전세 자금을 포함한 주택 대출이 6조 1천억 원 늘었어요. 그리고 또 신용 대출도 5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간 기준 모두 다 사상 최고예요. 근데 이게 8월 데이터예요. 그러면 8월에는 SK바이오, 6월에 이제 SK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지난달 이제 카카오 게임즈, 네. 그리고 다음 달 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누구라도 직장인이라면 이제 안정된 수익 따상이라고 해서 상장 첫날만 이제 더블로 간다 하더라도 즉석에서 돈이 이자만큼 챙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B2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챙겨야 될 자원이에요. 이걸 지금 유지해야 되니까 매출은 끊겼는데 12개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하지 마. 라고 지금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해서 영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지원이 안 되면 당연히 빚을 내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맞물리다 보니까 정부도 금융권의 눈치를 보고 있고, 사실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빚이라는 건 사실 설탕과 같아요. 예. 먹을 땐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내가 물어야 돼요.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건 당뇨, 고혈압과 같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물론 대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면서 옥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권도 굉장히 손쉽게 예대 마진을 이용해서 이제 남아있는 자금을 어떻게든 응용을 해서 좀 이 돈을 벌겠다라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철퇴를 내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한쪽만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면을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 바람직하기는 기업의 투자에 지원해주고 네. 예, 뭔가 생산적인 그렇죠, 투자에 예. 돈이 나가는 그런 게 있어야 그쪽 대출이 늘어날 텐데 지금 우리 경제는 지금 몇 년째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완전히 전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금융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줘서 이자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기업 투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예. 가게를 가지고 돈을 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돈을 빌리지를 않는 사람인데도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끊임없이 그냥 금리가 많이 내렸으니 예, 돈을 저희를 빌리라고 쓰라고. 하는 판촉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젊은 분들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런 면도 있지만 금융기관으로서도 돈을 빌려줄 데가 없다. 거기 말고는 이게 경제가 매우 삐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를 제가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근본적으로 금융권이 왜 그런 행태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 분석해야 경제가 된다. 금융이 예. 지금 매우 삐뚤어져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예.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 경기가 침체되고 위축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 금리를 갖다 0.5%로 낮췄습니다. 예, 예. 그 말은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돈을 갖다 좀 소비도 하고 투자도 좀 해라는 정부의 정책 의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주체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서 돈 넣는 게 무슨 이유가 있냐. 세금 지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주식을 투자로 하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경제 활동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부분과 관련해서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즉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시장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웰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네. 현재까지는 그게 안 나타나가고 예. 있는 것이 고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오래 머물면 버블로서 인해 가지고 언제 거품이 끊어질지 몰라와 관련된 또 우려, 폭탄 돌리기, 수건 돌리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국면과 관련해서의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을 갖다 제어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것이 실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깊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당정청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 지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재원은 전액 적자 국제 발행으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통신비 지원이 재난지원금의 성격과 맞냐, 이 시점에 필요하냐, 많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참 생뚱맞다. 하실 말씀 많으신 서로 것 얼굴만 같아요. 쳐다보지 마시고요.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 먼저 네, 해주실까요? 저는 4인 가족 다 혜택 받습니다. 8만 원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여론에서 1차 때처럼 보편적으로 갈 거냐, 선별적으로 갈 거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여론해보면 1차 때 경험했기 때문에 다 받으면 좋겠죠.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맞춤 패키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잠시 후에 나올 걸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최대 2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미취업한 이제 청년들한테 50만 원, 그리고 이제 돌봄 쿠폰 1차 때는 7세 미만이었는데 초등학교까지 40만 원에서 줄어들긴 했지만 20만 원씩 현금으로.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갑자기 통신비가 나왔어요. 가뿐티. 이게 1인당 2만 원. 본래는 35세부터 49세는 제외했다가 예. 아니 야, 그 비대면에 가장 재택 많이 하고 많이 활성화되는 게 30, 40대 왜 제하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돌봄 쿠폰하고 통신비 놓으면 전 국민이 다 받는데 예. 이게 적자 부채가 7억대 중반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당초 30, 40대 제외하면 6,600억 원 수준이던 게 거의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아동 돌봄 쿠폰도 1조 3천억 원 가까이 추정이 돼요. 그러면 두 개만 합쳐도 2조 원 넘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소상공인한테 3조 원 준다고 그러고요. 고용안정기금을 한 2조 원 하면 돈 더 빚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 왜 갑자기 이게 뭐 물론 도움 될 수 있습니다. 2만 원 정도의 통신비가 굉장히 보탬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정말 취약하신 계층한테 피해 보신 분한테 200만 원 부족해요. 월 임대료 한두 달 메꾸기 힘듭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이제 12개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정지시켰고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위험 시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이런 데까지도 9시 이후에는 배달만 하고 영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네.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2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만 원을 주는데 1조 원 이상을 소요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대면으로 인해서 통신 사용량이 급증해서 이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세 분 어떠세요? 비대면 최근 활동으로 인해서 통신 사용량이 느셨나요? 대부분 무제한 써요. 대부분 무제한. 오구제 5만 원 이상 쓰고 거기다가 새로운 오히려 배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배달 수수료 같은 거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어때요? 대충 우리가 이번에 2만 원씩 해서 전 국민한테 주면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 1조면은 자영업자 10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조라는 게. 소위 200에서 300이 될 수 있군요. 지금 뭐 그렇죠. 지원 그렇죠. 계획을 보면. 그리고 네. 자영업자 100만 개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체 우리 자영업자가 한 600만 개가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 모든 가구에게 2만 원씩 1인당 준다는 게 정말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될 거다. 네. 저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여요. 전 국민에게 줌으로 해서 돈은 얼마 안 들이고 상당히 그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 청와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1인당 2만 원은 통신비는 문재인 정부의 아주 큰 오점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포기하시고 그 돈 1조면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개 자영업자에게 이 100만 원을 더 주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뭐 정부의 고민은 사실은 이제 보편적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2차 지급이냐 아니면 이제 선별지급이냐 이걸 여론조사해봐도 선별적 지급이 조금 많은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아침에 방송 나가는데 이 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차라리 뭐 독감 곧다고 오고 이러니까 전 국민한테 독감 백신을 갖다 맞게 해두자든지 이런 방식을 고민해야지 2만 원이 큰 가게에서 큰 도움이 되겠냐. 특히나 이번에는 집중해서 간다는데 그 취지를 조금 반감시키지 않냐. 이런 측면과 관련한 지적은 뭐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비슷한 견해인
인 것 같습니다. 아직 되돌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뭐 다른 정책적 결정이 뭐 날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일단 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소득이라든지 매출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발빠르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뭐 정부의 한계로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잡기로 했죠. 지금 통계청이 가지고 있는 건 지난해 매출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는 사실 올해 시작된 그러니까 거예요. 반영되지 않은 통계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부가 이제 잠시 후 발표되는 걸 물론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아마 독일식의 어떤 지급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한 80% 정도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방식을 좀 보게 되면 먼저 매출이 정말 감소한 분들한테 먼저 지원을 받고 그분들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매출이 감소했느냐는 1년 뒤에 알 수 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기준 적정선 이상의 매출 감소가 아니라 매출이 늘었다라고 하면 환수하는 방식을 쓰게 될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 이게 줬다 뺏는 거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12개 고위험 업종 가운데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는 빼겠다는 거예요. 네. 정부가 정말 직종 구분 없다면서요. 그리고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이런 포장마차나 이런 분들도 일반 유흥업소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부의 공권력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매출이 제로인데 그렇죠. 이분들을 뺀다라는 것조차도 넌센스고요.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실은 정책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정말 나는 지금 매출 신고 안 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매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소득 파악이 안 되면 그럼 안 주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선별적으로 받고 주고 나중에 후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유흥업소 단란주 좀 뺀다는 걸 보고 저는 진짜 조선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 도대체 공무원들의 이 발상이라는 게 소위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꼴통 보수보다도 더 꼴통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만약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그렇게 지원 대상에 빠질 거라면 세금도 걷지 말아야 하죠. 우리 국민들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은. 발상 정말 격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원칙은 저는 매우 좋은 원칙이 작년 기준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 줄었는가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저는 지원하는 걸 대원칙으로 삼고 지원해야 된다. 다만 행정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얼마쯤 매출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서면으로 일단은 신고를 받아서 네네. 그 신고 받은 금액에 따라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통계하고 비교해봐서 차이가 있으면 그 정산하면 되거든요. 아니 제가 미국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돈에 보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의 지폐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의 말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정부도 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선한 의지를 가졌고 대부분이 정직하다는 전제하에서 통계가 없으면 가서 이번에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으셨습니까? 얼마 줄었다라고 하면 그 서면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원칙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이 사태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사태인 걸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4차 추경까지 허용하고 국채 발행도 허용했으니 정부도 좀 전향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에게 적극 지원하는 것을 그렇게 박수를 치는데 생뚱맞게 무슨 통신비 2만 원을
공무원들한테도 준다고요? 저는 150% 반대합니다. 예, 사실 뭐 손실분을 증명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 그래도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대상업종 12개 중에서 이제 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업종 다 지급해야 됩니다. 예. 국가가 방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중단시켜 놔놓고 그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갖다가 일부를 빼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 업종에 다 줘야 된다. 특히 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과 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거기 오는 손님이 부자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부자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빼는 건 적절하지 못하면 다 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와 관련해서 뭐 논의들 이고 있는데 이제 매출 기준으로 하면 작년까지만 잡혀 있고 올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용카드사에 아마 매출 정보를 요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월까지 나온 그 매출 정보가 신용카드에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정보를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출에 전혀 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인들이 신청하면은 다 지급해야 되고 뒤에 확인해서 뭐 되돌려 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용카드도 못 쓸 정도의 그런 가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지급해야 된다. 일부의 오류가 있더라도 지금 자영업의 상황은 거의 한계 상황이고 벼랑 끝이고 사실은 뭐 IMF 때 우리가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9월, 10월이 넘어가면 그런 분들이 나오기 전에 정부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신 뭐 시청자분들 많이 있겠지만 저희 안에서 논의 내용만 보면 뭔가 좀 방향 수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자꾸 맺게 됩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 고용 상황 엄중하죠. 특히 업종별로 따져보면 가장 어렵다고 저희가 꼽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공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이요. 임직원 600여 명을 대량 해고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 사태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것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영진이 있죠. 방만한 이제 경영을 한 경영진에 있고 여기에 일말에 이제 책임이 있다면 국가도 있습니다. 항공업이라는 건 라이센스업이에요. 제가 항공하고 싶습니다. 손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승인 라이센스를 내줄 때는 정말 적합한지 국내 항공 수요 대비해서 항공사가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들 경영진들이 져야 할 채목이지만 저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왜냐? 사실 우리나라가 국적항공사를 포함한 LCC까지 포함하게 되면 11개 항공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랑 똑같아요.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전 세계 3위 인구인데 우리보다 6배 이상 인구 구조가 많은데 또 11개인데 거기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최고 항공사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되니까 자본 잠식 상태, 적게는 부채 비율이 500에서 200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체결됐던 M&A 가계약도 전부 다 무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여기를 보니까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바로 위에 이스타홀딩스가 있네요. 근데 이스타홀딩스가 또 이제 이 대주주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초반에 대주주가 100%를 갖고 있는데 요 근래 상황을 봤더니 이스타항공의 대표이사는 이수지 씨인가요? 이제 그만뒀지만 사임을 했지만 홀딩스는 또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법이죠. 책임은 안 지고 싶어요.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 다시 리턴하겠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이러면 사제도 꽤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일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저 출연을 비롯해서 이제 이 조금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껏한 게 지금까지는 지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수합병이 성사가 안 되면 이 지분은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1,600여 명에서 지금 점차 줄어서 이번에 605명 정리해고를 통지했는데 이분들은 통지하고 난 다음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라는 건 회사가 절반, 본인이 월급 절반씩 내야 돼요. 근데 회사가 5억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내지 않았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5대 다손할 데가 없으니까 본사, 청와대 앞에서 지금 노조들이 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알고서 제주항공이 인수를 할까요?
잠재적인 부채가 계속 늘고 있고 항공기 6대 리스료뿐만 아니라 보관료까지 매달 내야 되는 상황에서 네. 이걸 그대로 인수하라라는 것도 무리지만 그리고 이들의 피해, 잘못된 경영진의 판단과 경영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직원들이 지금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뭐 이 정부가 이제 고민할 대목은 일단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라. 그러면 해법을 모색하겠다라는 건데 새로운 주인 찾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지금 뭐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 있는 데다가 이스타라고 하는 특별한 그 항공사가 내부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서부터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게 합쳐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로 이런 이제 고용 해고 문제가 있는데 매우 좀 어렵기는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긴 어떤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몰라라 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속하게 항공업 전반에 걸친 어떤 지원 대책을 빨리 내주는 게 저는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법을 어긴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그 행정 당국에서 엄하게 좀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안 하고 또 항공산업이 어려운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안 내놓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근로자들만 굉장히 지금 당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첫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그 경영진이나 사주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빨리 행정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항공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실업급여라든지 또는 고용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서둘러서 좀 대책을 내주는 것이 지금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스타 항공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LCC 업체 중에서 거의 경영 실적이 뭐 최하위권에 네. 있었던 것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737 맥스라는 그 신기종 2대를 가져왔는데 이 보잉 747 맥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항을 못하고 지금 공항에 주차료가 아니고 주기료를 갖다 한 대당 3천만 원씩 매월 내야 됩니다. 네. 그 손실에다가 이제 사드 그리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소미아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LCC들이 다 어려웠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경영진들이 풀어야 되고 저는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진들이 제대로 못 끌고 가고 셧다운 시키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못 받아서 다른 항공사 직원들은 고용 유지 지원금을 다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5억의 고용 보험료를 안 내 가지고 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정리해고로 이것을 끌고 가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저는 이상직 의원이 책임지고 나서야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상직 의원이 하는 행태들은 동의하기도 어렵고 직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지금까지 등기이사로 있다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먹튀하는 거 아니냐. 등기이사의 책임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등기이사들은 배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고 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재벌들의 대행적인 족벌 경영 행태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게.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좀 나서서 직원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기간 유지 안정자금이 지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퇴직하는 직원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대책을 노사정이 모여서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경기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신세돈 교수, 정용건 위원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